제가 이제 비학군지에서 담임을 맡았었는데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한 3명, 4명 정도의 상위권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위권이다, 다른 지역이랑. 근데 문제는 중위권이 없는 거예요. 다 하위권인 거예요. 상위권 한 4명만 다른 지역이랑 똑같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지역의 다 하위권 애들로만 가득 찼는데 이게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말을 끼를 못 알아듣고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충실히 따랐던 애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성적 나오는 것들이 완전 차원이 다르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글이라는 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읽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 글이 있고, 두 번째는 노력하고 곱씹었을 때 이해가 되는 글이 있고, 세 번째는 노력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예요. 노력을 하고 곱씹으면 이해되는 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해력이 낮은 아이와 문해력이 좋은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이 글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이 선생님 모르시는 분 없죠? 국내 최고의 문해력 전문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단단한 문해력의 전병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 전병규라고 합니다. 2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교사 선발, 교사 교육 그런 일들 쭉 해오다가 지금은 퇴직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교육 정보 나눠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단단한 문해력이라는 문해력 학습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곧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네네네. 부모님들 이런 게 정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정말 역전해보고 싶다. 이런 부모님께 도움이 될 만한 네. 인사이트를 여쭙고 싶은데요. 새학년에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들,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특징을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4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이인데 네. 이 아이가 생각보다 좀 성적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부모님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뭘 시켜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불안해하고 불안도가 굉장히 높고 뭔가 불편해하고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머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짚히시는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다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아이 앞에서 늘상 싸우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맨날 보고 학교에 오니까 그 아이가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 다 전문직이고 머리도 나쁘지 않은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그런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 얘는 지금 공부를 신경을 쓰고 학원을 보내고 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이 편안해지고 얘 마음이 안정이 돼야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4학년 끝나고 이제 애가 5학년, 6학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학교 내에서 몇 번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가 점점 뭔가 밝아지고 표정이 조금씩 그래요?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 담임선생님도 애가 굉장히 괜찮다. 수업도 네네. 공부도 잘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6학년 졸업할 때 저희 반에 그 어머니와 아이가 찾아왔어요. 졸업할 때 선생님 인사 한번 드리러 왔다. 졸업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부부 싸움이 이게 큰 문제라고 자기는 생각 못 했고 본인이 또 남편과의 갈등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할 말 안 하면 막 다 해버리고 싸운 다음에 근데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도 이제 몇 번 저랑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남편이랑도 얘기하면서 사이가 조금
좋아졌는데 막 좋아졌다기보다 일단 갈등이 많이 없어진 거야. 네. 그 다음에 싸움을 하더라도 아이가 없을 때 예.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아이가 점차 안정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이 부부 싸움이라는 게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애들은 부모가 싸우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너 때문이 아니고 엄마 아빠 간의 문제인데 지금 점점 해결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일부러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를 계속 안심을 시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부머리를 타고나고 하더라도 가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부부 싸움이 많고 이러면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사람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서 3년간 꾸준히 좋아져서 나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로 자란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반에 이제 6학년 올라올 때 3월, 4월, 5월 이 수학 단원 평가를 봤는데 뭐 15점, 10점, 5점 이렇게 맞던 아이가 있었어요. 6학년인데 단원 평가 5점, 10점, 15점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정말 수포자 중에서 수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수학도 싫어하고 수학 시간도 힘들어 했는데 나중에 9월, 10월 되니까 90점씩 맞으면서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카톡도 보내셨어요. 이 아이가 6학년 때까지 30점을 넘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아서 지금 동네 아줌마들이랑 고기 파티한다. 이렇게 파티할만 네네, 카톡까지 네. 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겁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가짜 수학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가짜 수학이요? 그러면서 수학이 이렇게 재밌고 쉬운지 처음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진도 나가기 바빴던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아이의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계속 외우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우고 가니까 계속해서 뒤가 없는 거죠. 바닥이 없는 거죠. 네네. 아이가 기초가 안 쌓이니까 그게 계속 누적돼서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수학을 최하점을 맞아왔는데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암기라는 것을 일단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일단은 이게 모든 것을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도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학교 학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죠. 걔 입장에서는. 그런데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분수의 덧셈을 하면은 왜 분모는 바꾸지 않고 분모끼리는 안 더하고 분자끼리만 더하느냐. 네네네. 또 원의 넓이를 구하면 왜 반지름 곱하기 3.14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식의 수업을 꾸준히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해주셨다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수업을 네네. 그렇게 계속 하니까 아이가 말 그대로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네. make sense. 말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가 요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아이한테 부모님한테 해서 냈던 숙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수학 배웠는 것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서 빠져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을 찾아서 그거를 후행을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후행, 네. 그러니까 통분을 해야 되는데 통분을 잘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 학년 것 통분을 찾아봐서 다시 공부를 해오는 거죠. 저 학년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빠져있는 부분을 학습해오고 빠져있는 부분을 학습해오고 하니까 이 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락되어 있는 구멍들이 하나하나 메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이게 말이 되네? 라고 하니까 흥미가 붙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15점도 못 넘던 아이가 나중에 90점이 되면서 수학 참 쉽네요. 수학이 재밌네요. 말이 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 지가 거의 6개월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 거의 과정 6개월,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3월부터 그런 공부를 했지만 네네. 결과물이 나온 것들은 거의 1학기 끝나고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비학군지에서 담임을 맡았었는데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한 3명, 4명 정도의 상위권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위권이다. 다른 지역이랑. 근데 문제는 중위권이 없는 거예요. 다 하위권인 거예요. 상위권 한 4명만 다른 지역이랑 똑같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지역의 다 하위권 애들로만 가득 찼는데 이게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말을 끼를 못 알아듣고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림책을 매일 한 권씩 읽어줬어요.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림책을 읽어주고 네. 그게 읽어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글쓰기 했죠. 그리고 짝꿍이랑 이야기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하위권 애들은. 근데 이제 재밌는 책을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책이니까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장면들을 또 상상하기 시작하죠.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형상화하는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짝꿍이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법,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법, 네. 그 다음에 상대방 말에 집중하는 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이 된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쓰기까지 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 1년을 쭉 보내면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책을 계속 읽어주십시오. 책 읽어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충실히 따랐던 애들은 정말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와. 학기 말에, 학년 말에 그 수업을 알아듣는다든지 이거 성적 나오는 것들이 완전 차원이 다르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제 언어력, 문해력이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하던 아이들이 집중해서 선생님 말을 듣는 훈련이 되고 들어서 이해하는 훈련이 되고 내가 그걸 말로 해보고 글로 쓰는 훈련이 되니까 완전히 이게 공부 머리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학습력 정말 결국 문해력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 문해력이 낮을 때 아이들이 유독 많이 하는 말이 있을까요? 딱 그 보이는 특징이 한 세 가지 정도 네.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한마디로 이제 끊어읽기가 안 된다는 거죠.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을 때 끊어읽기를 이상하게 합니다. 자, 끊어읽기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숨을 쉬는 공간이죠. 네. 우리가 오래 읽으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숨을 언제 쉬느냐 하면 바로 의미가 형성되는 지점마다 의미가 바뀌는 지점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제 집에 가던 길에 붕어빵을 사 먹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끌어 읽느냐 하면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붕어빵을 사 먹었다 이런 식으로 끊어 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끊어 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고 이것은 무엇에 관한 거라는 걸 이해한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제 집에 가던 길에 붕어빵을 사 먹었다 이렇게 읽었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문자만 읽은 거죠. 그렇죠. 이게 엉뚱한 데 끊어서 읽었다라는 건 한마디로 의미가 형성되는 단위별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글을 딱 읽어보면 이 아이의 문해력이 어딘지 바로 요걸로 알 수 있습니다. 끊어 읽는 데가 엉망이다. 계속해서 엉뚱한 지점에서 끊어 읽는다. 혹은 뭐 억양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 채 글자를 읽는데 급급하구나. 네, 글자를 읽는데 급급한 그 단계를 넘어서야 읽는 거는 자동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그 의미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아이의 뇌는 읽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읽는데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이 끊어읽기 잘 시키려면 집에서 어떻게 훈련시켜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낭독을 계속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낭독의 시범을 보여주고 책을 많이 읽어준 부모님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하냐? 읽어주니까 끊어 읽는 것들이 시범이 다 보여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하면서 쉽게 글을 빨리 배워가는 거죠. 문해력이 빨리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낭독을 하루에 15분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목 아파서 애들이 안 그렇죠.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설명해줘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우려면 읽어서 배울 수도 있고 들어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문해력이 낮은 아이는 읽어서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고 그냥 설명을 해주길 바라고 또 그런 맥락에서 나 그냥 학원 갈래. 네. 문해력이 좋은 사람은요, 사실 누가 설명해 줄까 글을 줄까라고 하면 글을 달라고 합니다. 편하니까요. 네네. 왜냐하면 글을 읽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듣는다라는 건 상대방 템포에 맞추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제 템포에 맞춰서 들으시잖아요. 네네네네. 글을 가지고 있으시면 PD님이 내 템포에 맞춰서 읽을 수 있죠. 제가 주도적으로. 네. 또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읽을 때는 아는 게 나오면 훅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듣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 방법이에요. 내 템포도 아니고 내가 건너뛸 수도 없고. 그래서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들을래 읽을래 그러면 읽을라 그럽니다. 그냥 줘, 내가 볼게. 내가 보면 금방 하는데 뭘 그 말을 듣고 있어 이러는데,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이걸 읽었을 때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냥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몰라, 읽었는데 그냥 모르겠다니까, 이겁니다. 문해력이 낮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글이라는 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읽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 글이 있고, 두 번째는 노력하고 곱씹었을 때 이해가 되는 글이 있고, 세 번째는 노력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요. 노력을 하고 곱씹으면 이해되는 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해력이 낮은 아이와 문해력이 좋은 아이의 차이는 뭐냐면, 이 글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됐어, 이해가 안 되면 안 됐어. 근데 그 가운데 회색 영역, 요거를 곱씹으면 결국에 이해되는 글을 만났을 때,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은 그걸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수학 그 개념 설명 같은 거 읽어본 다음에, 몰라 엄마, 이 문제 무슨 뜻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곱씹어 보는 겁니다. 보면서, 내가 이걸 왜 모르지? 내가 이 앞뒤를 모르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이걸 전략적 읽기라고 하는데,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것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해될까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해가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을 때 이렇게 캐내서 배워갈 수 있고,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계속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뇌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문해력 높은 뇌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깊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네. 뭐 100권을 읽더라도 네.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깊게 읽어야 되는데, 이 깊게 읽는 게 뭐냐면은, 저는 또 다른 말로 고밀도 읽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밀도. 네, 우리가 밀도가 높으면 다닥다닥다닥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반대는 저밀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듬성, 듬성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책을 읽을 때 대부분 저밀도로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쭉 가면서 눈에 캐치되는 거 하나 잡고, 또 쭉 가면서 눈에 캐치되는 거 하나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밀도 읽기, 깊게 읽기로 가려면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봐야 되는데, 먼저 글을 예로 든다면 단순히 읽으면서 보이는 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앞뒤, 전후, 좌우를 좀 봐야 돼요. 네네. 예를 들자면 제목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제목을 보고 이것이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네, 그냥 제목 이거, 글 내용 이거 별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왜 이런 제목을 작가는 정했을까?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또 나무에만 빠져 있지 않은 게 중요해요. 나무. 네. 왜냐면 아이들이 읽으면서 그 문장에 빠지거든요. 지엽적으로요. 네. 그런데 작가는 사실은 그 문장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문장으로 발현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문장을 읽어서 이해하되 이걸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행간을 읽는 거. 작가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여기서 또 빠진 말은 무엇일까? 등등 이런 게 필요한데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뭔가 또 자기만의 생각을 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을 읽을 때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가 자녀와 일상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의 표지를 보면서 제목이 있잖아요. 안 읽어본 책이라도 가능한 거죠. 이 책의 제목이 이런 내용인데 너라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할, 너라면 저 제목에 어떤 내용들을 쓸래? 예를 들어서 뭐 윌리엄 고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꽂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용 고전이라는 거죠. 네네. 그럼 너는 파리 대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써보고 싶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 뉴스를 보든 글을 보든 아이가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질문을 해보는 거야. 엄마는 이걸 읽으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 너는 어떤 질문이 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한테 어떤 질문이 들었어?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나 아무 생각 없는데 맞아,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엄마는 이런 질문이 드는데 너는 어떤 질문이 들어라고 하면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이로 하여금 어떤 작은 지점들을 잡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보면서 갑자기 깊이 생각하고 갑자기 깊이 어떤 질문을 하고 생각하면서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잡아보고 질문 던져보고 그냥 제목 하나 보고 생각해보고 길 가다가 간판 보고 네가 저 식당 주인이라면 간판을 어떻게 정해볼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것을 비틀거나 연장해보거나 다른 것과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사고하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킨다면 아이의 문해력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을 가지고만 교육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보낼 때 여기서 계속 생각할 거리를 끄집어내면서 아이가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생각해내고 읽어내는지를 훈련시킨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뭐 제로 음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제로 음료가 뭐야? 설탕 안 들어가는 음료. 뭐 이렇게 그냥 단답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제로 음료로부터 생각을 해내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로 음료는 사람들이 왜 먹을까? 왜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먹을까? 뭐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생되어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우리가 안 좋다고 할까? 엄마랑 너랑 알고 있는 음식을 하나씩 얘기해 보는 거죠. 네, 한번. 예를 들어서 뭐 탕수육, 네. 뭐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제로 음료라는 캔을 하나 보고 그것을 사람들이 왜 안 먹는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으로 파생되어 나가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네요. 네네, 가지치기. 저는 이제 연결짓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계속 연결짓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네가 좋아하는 그 과자와 사탕을 잔뜩 먹었더니 어땠지? 아예 경험과 연결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책을 읽을 때는 이 연결짓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아예 경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가 먹어본 음식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기분은 어땠고 몸의 반응은 어땠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사물 하나, 어떤 글 하나에서 단절되어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과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에 가서 제로 음료에 대한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제로 음료가 나쁘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네네. 그럼 그걸 읽고 또 끝내는 게 아니라 연결 또 짓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제로 음료가 좋다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거꾸로. 이런 것들을 뭐 흔히 듀얼 텍스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하나에 대해서 찬반이 있잖아요. 네. 그럼 찬성에 대한 글을 읽었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작가의 말을 그냥 오롯이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라 반대에 대한 관점의 글도 읽어보면서 사고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네. 제로 음료, 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글 또 다른 음식들 하면서 계속 연결시켜 나갔을 때 우리가 요즘에 뇌에 뉴런 연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사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이 글이 글로서 제로 음료가 제로 음료로서 하나로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거 확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상위권 부모님들은 독서를 통해서 국어뿐만이 아니라 타 과목 학습 역량도 올려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요즘에 결국에는 이제 글을 읽고 뭔가 배우는 게 국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예, 사탐, 과탐 다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비문학, 독서 영역이 변별력이 가장 크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왜 수능 비문학에 뭐 철학, 과학, 기술, 금융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느냐 묻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준 그 지문에서 그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능 비문학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부터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비문학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파내는 것들이 결국에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또다시 계속 연결짓기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대한 어떤 지문을 읽어요. 아마존은 지구에 필요한 산소의 한 20%를 뭐 내뿜는다. 네. 이런 문장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20%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0% 바로 수학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을 과학, 사회, 수학 등 다양한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보는데 예를 들어서 20%를 아직 안 배웠어요, 아이들이.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는 종이에 가로 10칸, 세로 10칸 하면 100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20개 이제 동그라미를 쳐본다든가 그렇게 해본 다음에 그러면 40%는 어느 정도겠느냐? 라고 하면 또 40칸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정보들을 그냥 읽고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타 교과로서 접근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존에 대한 글은 과학이죠. 네. 그런데 20%라는 건 수학이죠. 네. 이게 뭐죠?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결짓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글을 읽고 단절되면 안 됩니다. 글을 읽을 땐 단절되면 안 되고 이 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목과 이 작가의 의도와 이게 또 다른 교과와 주제랑. 이 단어의 의미와 나의 삶과 내가 어디서 TV에서 봤던 것과 이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럼 이 연결시켜주는 사고는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죠. 부모가 평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로콜라 봤을 때, 광고 봤을 때, 뭘 봤을 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고를 번져 나가는 것. 부모가 그런 식으로 해줬을 때 아이가 글을 읽을 때 또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계속해서 스스로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적 읽기, 이 학습력 전체를 잡아주셨는데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의 학습력을 높여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께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슴속에 이 키워드 하나만 품고 있어라 하나를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조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네. 바로 연결짓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뭐 글을 잘 읽는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짓기예요. 공부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연결시키는 거냐 하면 바로 내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 알게 되는 것.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내가 이걸 언제 봤더라,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텍스트 밖의 세상과 또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나 텍스트를 연결시키는 건 기본, 그리고 이 텍스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다음 세상까지 또 얘기해 보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에서 수학을 이끌어 나오는 것처럼.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창의력이고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독해하고 문해하는 아이들은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고전을 읽다가 양자역학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렇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결국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네, 결국 그래서 최상위권들은 추론력, 추리력,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데 특히 초등 공부는 그래요. 이때 답 하나 맞추는 것보다 이 학습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연결짓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명쾌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생님의 신간도서 단단한 문해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